안녕하십니까. 실시간 투자요. 전산에게 합격. 이것만을 꼭 보고 응시하십시오. 이건 뭐 전산회계든 전산세무든 여러분들 결산 부분은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늘 배울 건 결산. 자, 우리 이제 요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이 나오는데 요 정리 분계를 명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회계기간의 장부의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논리 때문에 우리 회계학적으로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평가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 평가 때문에 이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결산에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예비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 예비 절차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에는 학계잔액 시산표라고 이제 나오시고요. 이제 회계학적으로는 시산표라고 얘기합니다.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론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이 시산표를 맞춰가는 과정이 우리가 결산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이너스 된 걸 플러스로 만들고 그 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맞추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제 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비 절차에 시산표 작성이 있고 정산표 작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정산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다 볼 수 있고 시산표에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정산표까지 수기로 작성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를 작성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라고 있는데요. 이 재고조사표는 단순히 기말 재고를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창고에 가서 내 뭐 상품이나 제품이 몇 개 남았다. 이게 이제 걔도 재고조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고조사는 전체적인 현금이 얼마냐, 또는 뭐 당좌예금이 얼마 들어 있었고 외상매출금이 얼마야, 내가 어음을 얼마 받을 거 있어라고 얘기하는 전체 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나는 현금이 얼마 있고 얼마 남았고, 나는 외상매출 얼마 받을 게 있고, 외상매입 얼마 갚아야 될 거 있다. 이런 걸 이제 표에 이제 작성하신 게 우리가 얘기한 전체 걸 볼 수 있는 게 재고조사표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산 정리사항 분계가 생깁니다. 기말에 장부 마감할 때 정리사항 분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계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회사와 회계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회계는 전반적인 걸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생주의 논리로 적기 때문에 그에 발생한 수익 비용을 다 적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얘기한 발생주의로 보시면 회계가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대손상각비도 있으실 거고 요런 게 이제 회계 우리가 얘기한 전체를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생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회사는 이제 현금주의예요. 자, 실제 돈 있는 거에 대한 물건을 사고 영수증 받고 기록하신 그런 논리들만을 기록하시는 게 이제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하고 차이가 생겨요.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손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해 비용 수익에 포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결산정리사항 분계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본 절차입니다. 본 절차는 우리 원장의 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계장 원장을 마감한다든지 분계장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마감을 우리가 얘기하는 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월시산표도 마감을 하시고 이론적인 논리에는 보조장부도 마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 절차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결산을 이제 나중에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우신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세요. 재무제표에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회계학적인 재무제표도 있지만 외부에 공시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이런 거가 다 넣은 거고요. 이런 걸 작성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부속 명세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 결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결산은 기말 결산 정리사항 분계예요. 자, 이게 수동 분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수동 분계가 나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사항을 보고하시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자산 계정도 있고 부채 계정도 있고 자본 계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자산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들의 결산 정리사항 분계는 우리 앞에서 배우신 유가증권 평가라든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든지 평가 손실 이런 분계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 우리 현금 가부족, 가지급금 정리, 보통 예금 마이너스 대출된 거 우리 정리하시는 거고요. 부채는 우리가 얘기하는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체해 주는 거. 수익 비용 계정은 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계정인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그다음에 우리 소모품 정리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결산 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틀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의 느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 분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선급이에요. 선급에 대한 논리는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이 선급 비용을 이제 비용의 이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올해 비용 처리 못할 걸 다음에 넘겨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수익 비용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 비용은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의 수익 비용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수익은 그해 뭐 할 수 있습니까?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마감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년 안에 처리된 비용을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산 시점에서 내가 12,000원이 있는데 이 1년분이 있는데 이게 4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 같은 걸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1년 안에 12월 31일 날까지의 마감이 되시나요? 정리가 안 되죠. 그의 수익 비용에 정리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다음 연도 언제까지 가셔야 됩니까? 3월 31일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걸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면 2월을 시키셔야 돼요.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돼요.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차기월로 마감을 하시는 거고요. 수익 비용은 올해 돈을 쓴 거 번 걸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합손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학에서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올해 다 마감을 못하니까 2, 3개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으로 2월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2월 시킬 수 있는 논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연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넘기려면 뭐 시켜줘야 돼요? 보험료를 미리 준 거니까. 우리 미리 준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선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보험료를 미리 비용을 미리 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한 선급 비용이라고 많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넘기려면 이 선급금은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남은 돈을 어떻게 내년까지 넘기려면 처리 못하면 자산화 시켜서 넘겨줘야 되니까 이 자산화 시켜주는 과정을 결산시에 표시하는 거예요. 내년에 넘어갈 거를 표시하는 게 우리 선급이고 선수고 이런 얘기라. 자, 수익 비용은 그해 뭐 할 수 없다? 다 마감을 할 수 없을 때는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 그러면 뭐를 시켜야 된다? 이연을 시켜야 된다. 2월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뭘로 바꾼다? 자산이나 부채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급이나 선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분계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필히 예, 알아두시면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선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급. 자, 우리가 얘기한 선급 비용은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비용의 이연. 자, 기중에 비용 처리하시면 결산 시에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선급분을 찾는 거예요. 내년에 넘어갈 거, 자산화 시켜서 없애줘야 될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급 비용, 미경과액 이런 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선급 비용,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자, 보험료를, 자, 언제 주셨습니까? 4월 1일 날 12만 원 1년분. 자, 비용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월할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누기 12를 하셔야 돼요. 1년분이면. 자,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 현금 12만 원 처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산시에 가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 결산시에 얘 비용을 다 올해 처리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럼 내년에 넘겨야 돼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경과 선급액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미리 준 거.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구해야 되겠죠. 내년에 2월 시켜서 넘겨줘야 될 금액을 그럼 뭘로 바꿔준다? 우리는 자산으로 바꿔준다. 자, 이 과정을 기말결산 시에 남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만 원에 12분의 3이 되겠죠. 내년에 넘어가는 게 3개월치니까. 그래서 이걸 선급분, 미경과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그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회계 1급, 세무 2급에 굉장히 많이 내는 케이스들이니까 이 분계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반대의 논리도 생길 수 있죠. 기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처리하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산 시에는 경과분을 찾는 거예요. 단기분. 자, 그래서 보험료 선급비용.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반대 논리로 처리하시면 선급비용 자산 잡으셨죠? 대변에 현금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올해 걸 찾아야 되잖아요. 경과분, 단기분이라고 좀 적었는데, 자, 그래서 경과분. 올해 비용은 얼마 썼느냐 도대체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 비용에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얘는 결산 시에 경과액. 자, 우리 경과분 단기분을 쳤습니다. 월할 계산하니까 9만 원 나오신 거죠. 4월 1일부터니까 올 12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이런 식의 논리로 가신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급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니까 요 분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죠. 아까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수익을 다 처리 못한 걸 내년으로 넘기려면 수익은 일이 먼저 받아놓은 거잖아요. 미리 받은 돈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선수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부채화시켜서 내년에 넘기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수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중에 이제 임대료, 우리가 얘기한 임대료. 자, 미리 받은 돈이 되겠죠. 내년에 넘겨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화 시키는 거예요. 자,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10월 1일 날, 요건 일시적인 거예요. 수익 처리한 것 중에. 자, 그래서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됩니다. 현금 12만 원. 그럼 이제 결산 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결산 시에, 월할 계산한다 그래서 1년분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넘어갈 걸 찾아야죠? 요걸 뭐라 그럽니까? 선수분. 자, 내가 미리 받은 거다. 자, 그래서 임대료 9만 원, 대변에 선수수익 부채 이렇게 임대료 이렇게 내년에 넘어갈 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의 논리가 생길 수도 있죠. 반대의 논리가 생기시면 부채 처리하신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제 선수수익을 없애시는 거예요. 단기분, 경과분을 자, 없애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2만 원 현금 받으신 것 중에 선수 수익 부채 이렇게 잡으신 거고요. 그럼 올해 수익은 얼마냐? 그럼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만 원만큼 이렇게 없애주는 거고 얘는 선수 수익이 이렇게 없어지시고 이렇게 분개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쪽이죠. 기중에 수익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넘길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뭐 이자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미수 수익입니다.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미리 받을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를 미리 잡는 거예요. 그걸 미수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한 미수금, 월말에 받다 나중에 돈을 받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수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새는 이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계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자 수익 월할 계산하신다 그랬고, 예금 60만 원이시고, 만기 3년짜리인데, 뭐, 이제 가입 연도는 X4년도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만기는 이때가 되는 거고, 그럼 이해 연도에, 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 시에 내년에 미리 받을 거에 대한 미수액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60만 원에 곱하기 10% 월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올해 들어갈 수 있는 과세 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죠? 4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앞으로 받을 거를 미리 계산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미수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 자산 잡으시는 거고 요 4만 5천 원만큼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이 가장 많은 현장에서의 붕괴입니다. 사실은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준 거예요.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밀린 거예요. 밀린 건 내년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서 해야 된다? 부채로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넘기려면, 2월 하시려면.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부채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지급액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자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 밀린 거, 아직 안 준 거. 자, 요새 뭐 여러 트렌드들이 문제들이 이제 계산 문제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급수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200만 원이 이제 X 4년도에 7월 1일 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년도에 갚아야 될 건데 올해 이제 매년 말에 이자 주기로 했는데 이자 비용이 이제 미지급된 상태죠. 아직 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200만 원 곱하기 5% 해서 자, 올해 7월 1일부터 가입을 하셔서 12월 달까지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6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월할로 계산하시면 올해 이자 밀린 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5만 원, 미지급 비용 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정리입니다. 이 소모품 정리가 이제 결산 시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이제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분계가 지금 바뀝니다, 사실은. 자, 미사용액 분계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면 소모품, 우리가 얘기하는 소모품비 이렇게 남은 것만큼 자산으로 잡아주시는 게 이제 소모품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중에 이제 비용 처리하시면 차변에 남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결산 시에는. 그래서 미사용액이 기준이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소모품비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 논리가 생길 수 있죠. 자, 결산 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처리했을 경우에는 올해 쓴 게 얼마냐. 사용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산시 분계는 소모품비, 소모품 이렇게 분계 처리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분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시험 목적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산 잡으셨죠? 근데 이제 결산 시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액이 기준입니다. 자산 처리했으면. 그럼 우리 사용액을 구하려면 전체 구입 비용이 30인데 쓰고 남은 게 10만 원이니까 사용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을 여러분이 사용액 분계해 주셔야 돼요. 사용액 분계할 땐 차변에 소모품비 20만 원, 대변에 소모품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 5개 분계는 랜덤 분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돼요. 특히 소모품 요새 많이 나와가지고 비용 처리했느냐, 자산 처리했느냐, 결산 시에 요 분계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가 부족이에요. 현금가 부족은 결산 시에 자, 얼마가 이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됐느냐. 현금가 부족 임시 계정이에요. 잠깐 내가 필요할 때 적어 놓고 필요 없을 때 없애는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은 우리가 이 외부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결산 시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얘는 이제 기말 결산 시에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잡손실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가 부족 1,000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반대로에 대한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과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많을 때는 실제가 기준이니까
그럴 때는 남은 돈만큼은 자비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차변에 현금 가부족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부족은 처음 생겼을 때 차변에 뭐가 되냐면 현금 가부족이고 대변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족하는 부분이니까 현금이 됐을 거니까 반대로 정리하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결산 시엔. 얘는 반대겠죠. 많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일 거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니까 반대로 정리하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 마지막에 자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당일날 오늘 차단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현금을 차단했다. 위에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현금과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정리하지만 나는 오늘 결산하는데 당일날 차단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구를 차단하셔야 돼요. 결산 당일, 결산 현재 이런 말이 나오면 현금 가부를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현금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현금 가부족 임시계정이게 임시계정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가 부족하면 대변의 현금 바로 처리합니다. 뭐라고요? 잡손실. 많을 때는 실제가 많을 때는 잡이익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액이 올라가면 얘는 차액만 분개합니다. 제발 좀 차액만 분개하시는 거예요. 요 2만 원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공정가액. 그럴 때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차액만 분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만 원만큼.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어디서 나오시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처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공정가액으로 평가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요것만큼 늘어나시는 반대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떨어지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얘는 이제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차액만큼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이제 내는 문제들이죠. 차기 평가하면. X3년도에 공정가액이 8,000원이었는데, 장부 금액은 10,000원이다. 그럼 이제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얘 공정가액으로 여기 8,000원이 표시되는 거고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따로 사후 관리하시는 거. 자본에다가 따로 이렇게 2,000원 관리하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얘가 연결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럼 얘가 지금 차액이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자, 올라가셨어요. 그럼 3,000원만큼, 그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3,000원이냐? 아니죠. 전년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얘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 게 그래도 평가이익이 나오시는 거죠. 매도 가능 증거 평가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해 연도에 어떻게 할 거냐? 재무제표에는 공정가액이 얼마 갑니까? 11,000원이 가시는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0원만 남으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요새 핫한 문제죠. 얘는 급수와 관계없이 내는 문제여가지고 자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에 너 돈 갚을 거 있니? 그럼 돈 준비해놔. 니네 맨날 까먹잖아. 대표이사가 맨날 거래처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돈 꾸러 다니지 않니?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마.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놔. 재무제표 남겨놔. 까먹지 않고 그때 갚을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계정입니다. 자, 내년에 만기 돌아오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유동성에 대처해라는 거. 근거를 남겨라. 그리고 준비해라. 돈 준비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A 장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려온 건 내년에 만기 돌아오네. 이 X4년도니까. 자, X6년도는 아니죠. 그럼 요것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700만 원만 회계상의 분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700만 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해요. 내용 불명의 돈을 받으면 우리 가수금이라고 얘기해요. 미확정된 금액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수금 10만 원 중에 내역을 봤더니 7만 원은 외상대금이야. 거래처에서 받은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선수금이야. 계약금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처리하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에 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이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3만 원은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외화 자산에 대한 부채 평가입니다. 이거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 논리가 생깁니다. 내가 받을 게 자산인 사람이 있고 부채인 사람이 있어요. 자, 부채인 사람은 갚을 게 줄어야 되는 거고 채권은 받을 게 많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달러 값이 상승되면 이익이 되는 거고 부채는 내가 적게 갚으면 그만큼에 대한 뭐가 나오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락되니까 외화 평가했을 때 이익이 생기시는 거예요. 저는 1달러만 했어요. 1달러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달러입니다. 결산 시에는 1,1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곱하기 이제 만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그냥 1달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차액만 분개합니다. 제발 좀. 내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1,000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근데 결산 시 1,100원이에요. 그럼 난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0원만큼 차액이 이익이 생기는 거죠. 외화 평가했을 때. 자,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차입금을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인데 원래 내 빌릴 때 1,000원이었는데 결산 시 외화 평가를 해보니까 환율이 이제 떨어진 거죠. 부채인 사람 좋아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갚을 게 나갈 게 적잖아요. 환전했을 때 앞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 여긴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익금, 차익만큼만 한다. 요 차익만큼만 분개한다. 그래서 외환산 이익이 생긴다. 나는 갚아야 될 게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논리가 생길 수 있죠. 외환산 손실이. 자, 채권은 받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받을 게 1,000원이었는데 달러 값이 떨어져가지고 900원 됐다 이거예요. 그럼 100원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 차익만큼 나는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앞으로 평가하면 이만큼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뭐 하냐면 외환 리스크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평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로 채무가 상승하면 그것만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면 이것만큼에 대한 게 자, 외환산 손실이 된 거죠.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가하게 되면 100원만큼 앞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목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산 항목이냐 부채 항목이냐 그거에 따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채권을 받을 게 더 늘어난다. 달러 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익이 나오는 거고 부채가 갚아야 될 사람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얘기한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가면 이제 손실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가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 정리, 납부세액을 이제 정리했을 때, 부가가치세 대급금, 뭐 예수금 나오시면 이제 뭐 납부세액이 생기면 미지급 세금을 처리한다. 뭐 내가 걷어놓은 게 30이고, 이 선급금이 부가세 선급금 뭐 대급금 그러니까 10만 원 매입세액이 있다. 그럼 내가 내야 될 게 생기죠. 납부 2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환급이 생겼을 때는 내가 매입세액이 더 큰 거죠. 내가 이제 매출수액보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부가가치 정리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 아직 돈을 안 받은 거니까 앞으로 받을 거니까 미수금으로 우리가 처리하시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우리가 얘기하는 대급금 이렇게 반대로 정리하시고요. 환급받을 게 생기신 거니까 미수금. 자, 요새는 이제 미지급 세금에 이제 납부하실 때 카드로 냅니다. 카드로 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납부 분기에서 미지급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동 결산을 다 하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